자, 오케이. 네, 오늘은 좀비딸 보고 왔습니다. 우선 맥주를 따고. 네, 오늘은 좀비딸을 보고 왔는데 원래 볼 계획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번 취미 삼아서 유튜브에다가 전독시 영상을 올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리뷰하는 거를 습관화를 해봐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 이후에 또 뭘 보면 좋을까 하다가 윤창 작가님의 좀비딸을 한번 보고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좀 생각할 거리가 있어서 이리저리 적고 바로 한 두세 시간 뒤인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원래 하던 대로 PPT를 켜보겠습니다. 자, 좀비딸입니다. 좀비딸의 후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 일단 되게 비슷한 게 많죠. 그 원작의 복장 고증들을 정말 잘 지킨, 매우 잘 지킨 만화예요. 이 보면은 여기 제 정환 조정석 배우님의 셔츠와 그리고 여기 수아가 입고 있는 셔츠가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뭐 분홍색 후드도 그렇고요. 뭔가 전반적으로 되게 닮은 배역들을 잘 구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나 아니면은 뭐 작품에 대한 완성도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네, 닮은 그 디테일들을 잘 챙겼습니다. 뭐 이거는 지난번 전독시에서 동의를 했었고요. 근데 뭐 일단 저는 점수가 조금 높았었어요. 뭐 어느 정도 한국식 심판화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 한번 보자고요. 관람흑인데요. 우선은 복, 복장에 매우 신경을 썼던 것을 느낌. 정말 원작을 많이 닮은 복장과 컷들이 그리고 확실히 이제 영화가 전반적으로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뭔가 좀 IP가 명확하게 있는 1차적으로 성공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하려나 보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각본을 갖고 와보는 것보다 기존의 팬덤층이 있는 걸 갖고 올 때 좀 더 확실히 먹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영화 스토리라는 걸 찾아보는 게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했었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좀비 딸이랑은 별개인 거죠. 일단은 좀 이게 웹툰에서는 재밌던 개그들이 약간 영화가 되니까 뭐랄까 그 한물간 유행 거를 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또 그렇지만 영화관의 관객들은 잘 웃는 것을 보면서 취향 차이겠구나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가 우선 관람목이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우선은 원작에서의 해석들이 어느 정도는 영화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이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이 지점, 원작에서의 작가가 보여주고 봤던 지점들을 한번 상으로 말해놓고 싶어서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근데 우선은 뭐 약간 이런 게 있었죠. 그 네, 아빠 맛있어 보인다 표정과 이런 것들 되게 귀여웠었는데 이제 조정석 배우님도 되게 뭔가 닮은 지점들이 꽤 많았었고요.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뭐 이런 그 고증에 철저한 지점들 귀엽죠. 요 포스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뭐 어떻게 이런 어디서 데리고 온지 모르는 고양이를 하나 데리고 와갖고 정말 귀여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었죠. 약간 그 분위기 쌓여지거나 심심하면 고양이가 나와요. 그래갖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잠깐 나오는구나. 여기 요 새로운 까만 양이 까만 떼꼴룩도 방송에서 여러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나셨죠. 네. 저기 뭐냐, 이정은 배우님이시죠. 전 이렇게까지 닮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요. 지난번 전독시에서 이제 나나 배우님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정은 배우님이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올 수 있었는가. 정말 별 생각 없이 그냥 만화를 보면서 작고 파워풀하고 강단 있고 무시무시한 할머니라는 캐릭터가 귀엽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또. 그래서 이 부분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약간의 스포인 거겠죠? 뭐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원래 이 연화라는 캐릭터는 약간 조금 이런 캐릭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좀 부드러운 이미지? 그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알고 보니까 좀 강단이 엄청 센 무시무시한 강단을 가진 그런 캐릭터였었는데, 처음에 등장했었을 때부터 뭔가 체육 선생님 같은 강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생님으로 나와서 뭔가 조금 아쉽다. 되게 반전 매력이 강렬한 그런 이미지였어도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배역들에 대한 이미지들은 뭐 그렇다고 치고요. 자, 네, 이제 그 개인적인 해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는 이윤창 작가님 작품에 공통된 특징이 좀 있어요. 이걸 먼저 말해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윤창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타임인 조선, 그쵸? 기존 전작들 전부를 한번 이렇게 쓱 보자면, 그리고 오즈랜드, 이것도 재밌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즈에 뭐 없어요. 여기 사자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자꾸 이렇게 고양이가 귀엽게 나오는 만화인데, 이것도 이제 트림물, 조선시대로 간 현대인, 여기는 현대인 아니고요, 미래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좀비딸, 크게 애매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완결이 났었던 네이처맨까지. 이 약간 전반적으로 가볍고 웃긴 소재 플러스 그 당시 유행하는 인터넷 밈을 믹스. 그러나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와 사건이 만들어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진짜 딱 제 취향에 맞았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진짜 재밌게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그 정도를 모르고 개그를 치는군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되게 묵직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게 좀 재밌습니다. 그게 결국에 이제 좀비딸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하죠. 그리고 이번에 예전에 한번 EBS였나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비딸을 그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좀비딸을 그린 배경이 고양이 키운 지 8년이 됐는데 어느새 녀석은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식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어릴 적부터 손으로 놀아주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손이나 발을 물고 핥히는데 이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 이거 뭐냐, 보면은 좀비가 된 딸이 막 깨물고 여기를 막 물려고 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딸인 거죠. 이런 이미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해석의 방향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해석을 하려고 함이에요. 확실히 이번 해석에서는. 왜냐하면은 준비물이라고 봐야 하나? 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또 이제 작가가 말하지 않은 작가의 의도를 어찌 보면 좀 멋대로 유추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음. 그래서 이제 작품에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호에 가깝고요. 이 작품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이 작품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시작한 해석인 거죠. 이런 걸 재밌어 한다면 뭐 이번 해석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결국 내가 느낀 느낌에 대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뭐,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님 말고라는 소리입니다. 자, 일단은 보자고요. 근데 일단 주의. 스포가 조금씩 튀어나올 수 있어요. 원작 만화가 오래됐고 애니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 적당히 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뭐 알아서 보세요. 뭐 근데 일단은 저는 제 시각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포를 좀 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스포가 싫다 그렇다면 보고 나서 보세요.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주의. 일단 개인적 생각 첫 번째예요. 일단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들은요. 그 기존의 좀비물들의 공식이랑 정반대로 향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존 좀비물들은 어떠냐? 좀비로부터 가족과 세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근데 좀비 달로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세상으로부터 좀비가 된 가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품들이 거의 없었다고 본대요. 진짜 많은 좀비물들을 뭐 저도 막 좀비물들을 너무 좋아해서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좀비물들을 봤었는데 가장 유명한 뭐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인 레지던트 이블이나 아니면 뭐 28주, 뭐 28일, 막 28년 막 이런 것들이나 뭐 좀비를 좀 신선하게 재해석하려고 했었던 영화들 보면은 그나마 좀 비슷하게 좀비들 자체를 어떤 새로운 존재로 대하거나 이 속에서의 다시 가능성을 막 찾으려고 하거나 막 그랬었던 건 약간 이런 원바디스 같은 게 있었지만 근데 이 원바디스랑은 좀 또 달라요. 원바디스는 좀비였었던 사람이 어떤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막 심장이 뛰고 막 이러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지. 어떻게 보자면 기존의 좀비의 도식을 완전히 거꾸로 잡고 들어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그동안 영화에서 다뤄졌던 바람캐가 주인공이 된 상황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의 초반에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사람 안 물어요. 그랬는데 뒤에서 그 우리 아들은 사람 안 물어요라고 했었던 엄마를 아들이 물어버려요. 그 약간 되게 흔하게 보는 그런 루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좀비물들을 보면서 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숨겨주거나 아니면 좀비가 됐는데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 좀비 발병이 나왔고 막 다 물고 막 그러고 다 죽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숨겨주거나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이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바람캐인 거잖아요. 빨리 시원하게 쏴 죽이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그 바람캐가 주인공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이 좀비 딸의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즉 좀비를 보호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자면 조금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좀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일단 첫 번째로는 좀비물의 공식이랑 정반대를 향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럼으로부터 생겨나는 특징들이에요. 1이 저렇게 된 이상 1, 1에 의해서 주인공의 시점이 기존 좀비물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단순한 좀비물이 아니게 됨. 여기서의 좀비는 우리가 아는 그 좀비랑은 조금 아닌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게 두 번째 생각이었었어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만화를 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었던 거죠. 보자면은 심지어 세계관적 사건들을 보면 영화 내에서는 작품 속에서는 좀비 사태는 매우 빠르게 진압되고 매우 빠르게 뭐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작품 내에서 이게 엄청 무겁게 다뤄지진 않아요. 막 모두가 다 난리가 나고 막 도시가 폐허가 되고 세계가 다 뒤집히고 막 박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난리가 났다. 그런데 진압되었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이후 색출 그러니까 신고 색출 제거의 반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 좀비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좀비화 현상은 우리가 봐온 그 아포칼립스 상황이 아닌 어찌 보자면
그 전염병 정도에 가까운 현상이라고 보여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이 나오다가 중간에 나오던 도중에 코로나가 터졌나 나온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재밌는 해석들도 막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번과 그리고 2번에 의해서 3번으로 향하게 되는데, 뭐냐? 그래서 나는 이 좀비를 철저하게 비유하는 은유적 존재라고 느꼈음. 예. 이거를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좀비가 아포칼립스를 만들지 않는 좀비는 그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가 아니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가 아니게 된다면 우리는 이 좀비를 무엇이든 다시 재창조하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으로부터 이 좀비가 무엇을 표현하는 존재인가? 이전에는 언데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 근데 여기서의 좀비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사태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사태가 빠르게 진압됨으로써 더 이상 사람들에게 뭐 어떤 파멸적인 공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빨리 죽여야 되는 그 정도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좀비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아직 사회화되지 않았거나 기능적으로 사회화될 수 없는 장애를 지닌 자식, 또는 사회로부터 전염되어서 타인에게 전염성을 가지게 된 질병을 겪고 있는 개인으로 보여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약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비가 기존의 좀비 영화 도식을 따르지 않게 된 순간, 좀비는 이제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자연스레 부모는 어떤 역할이 되죠? 기존의 바람캐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내쳐진 존재를 보호하듯 지키는 부모의 모습 그려내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을 크게 받았었어요. 우리가 기존의 좀비 영화를, 공식들을 너무 편하게 즐겨왔다 보니까 좀비란 다 죽여야 하는 정도의 존재로 두고 보던 시선들이 있었는데요. 그 위의 입장을 만든 뒤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영화 속 인물들 분류를 새롭게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존재, 이제 좀비인 거죠. 너무 쉽게 단정짓거나 포기하거나 배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자면은 기존 좀비물의 공식을 되게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찌 보자면 기존 좀비물의 주인공들, 또는 그것들을 봐오던 독자들의 마인드셋. 근데 여기서는 이런 존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라 타인인 거야. 그리고 2번으로 가면요, 부모나 가까운 사람이다 보니 도저히 그 존재들을 내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인공 일행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안무를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럼에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기도 함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한도 어느 정도 그런 특징들이 있었기도 하지만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3번으로 가는데, 3번은 이제 연화류에 해당하죠. 과거에 자신이 피치 못한 선택으로 좀비를 배제하고 허당하는 행동을 했으나, 이의 사람을 보면서 흔들리는 경우,
이게 이제 연화인 거죠. 연화는 어떤 사람이냐? 이 과정에서 뭘 느끼냐면 자신이 틀린 걸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제 처단하려는 행동을 강행하려 하면서 신념을 유지하려는 그러니까 신념을 고민을 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1과 2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이번 영화에서 인간의 유형을 굳이 나누자면 이 세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자기를 물려고 했었고 본인도 그 상황에서 신경 쓸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겨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말대로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그냥 그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 코로나나 이런 어떤 좀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본다면 그 질병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방치하게 되거나 자신에게 옮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것들이 아마 좀비를 죽이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음, 이걸 좀비물로 보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어요. 좀비가 나오지만 그럼에도 좀비물로 보지 않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이걸 단순히 좀비물로만 보면 되게 플랫하게 보면 기존 좀비물에서 바람캐들이 딱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기존 영화에서 이런 말들 쓰면 안 되죠. 그 답답한 캐릭터로 나오는 그 이제 조연들이 이번엔 주인공인데 정작 영화관에선 그리고 작품의 댓글들에선 모두 다 수아와 정환이를 응원하는 분위기, 슬픔을 공감하는 분위기를 느끼네요. 이게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시점 조금만 바꿔도 이제 그 좀비들 싸돌고 있다가 뒤에서 막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되고 뭐 얘를 무슨 놀이공원에 데리고 오는 거야. 사실 놀이공원에 갈 때도 되게 막 두근두근하고 무슨 일을 치지 않을까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정환이랑 수아를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이 감상을 만들게 되는 시점에서 이 작품은 이미 그 좀비라는 설정을 가져와서 좀비 놀이를 하기보다 어찌 보자면 좀비를 그죠? 은유로 사용해서 사회적으로 다수에 섞이지 못해 배척되는 존재들 그리고 그를 주변인을 그려내는 작품 같았다. 또 가로치고 아님 말고인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가서 한 번 더 나가서 단순 좀비물이 아닌 느낌을 강하게 느꼈던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좀 되게 여러모로 짠했었는데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정상성을 흉내내려는 수아 이 약간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소수자들도 있고 아니면 장애인들도 있고 지적 장애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갑자기 전학 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래들이랑 그냥 잘 못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든 그 내가 겉돌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정상성을 막 흉내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인사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껴보려고 하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라도 해보려고 하고 근데 되게 그 짠한 모습이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나 두 번째로는 사회화되지 않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힘쓰는 부모의 모습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이 퍼포먼스 코칭이나 이런 거다 보니까 약간 좀 ADHD나 사회화되지 않는 케이스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케이스들 앞에서 부모나 주변인들이 되게 아이를 좀 돌보려고 하고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조금 그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 그 정상성으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려는 과정에서 때로는 되게 동물적이어 보이는 조건들이 필요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진짜 고전적 조건화를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보상을 줘야만 할 때가 있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폭력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그 아이들만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그 아이들만의 특이한 지점들을 찾아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그 좀비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려고 하는 특성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그 아이에게 만든 밥을 따로 주거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그 다음에는 다른 존재를 처음 느낀 감각, 매우 쉽게 규정하고 기존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사회적 시선들, 태도들, 약간 이런 것들 보면서 기존의 좀비물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좀비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걸 예전부터 이제 이 작품을 보다가 생각났던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뭐냐, 학부 때 잠깐 읽었었던 책인데, 그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약간 좀 표지부터 심상치 않죠?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광기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푸코는 그 광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루는데, 중세에서 근현대 넘어오는 과정에서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분석하고 조명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저도 미셸 푸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긴 하지만, 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광증이 단순한 의학적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담론이라고 본다는 거죠. 푸코는 광증이 단순한 의학적 실체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담론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가 중심이 되던 중세에서 근대 초입은 광인은 이제 신의 목소리를 듣는 존재로 남아있거나 사회에 함께 살았어요. 또는 조금 겉돌 수는 있어도 사회 내부에 존재하지만 자기만의 다른 룰을 가지긴 하는 타자 정도 존재했음. 근데 이제 뭐냐, 그러나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 이후 어떻게 되냐, 광기는 이제 합리성이라는 어떤 이성의 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분석되지 않는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 바깥의 외부에 있는 개념으로 규정된. 이전까지는 어차피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야, 이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 미봉책으로 남겨놓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질서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미친 무언가로 규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어떻게 되냐, 수용소, 병원, 감금 등의 격리나 배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즉 푸코의 관점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 경계는 과학이나 진리가 아님이에요. 왜냐면 과학이나 진리라는 건 사회적으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바뀌는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미쳤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들 중엔 현대에서 보면 그냥 리튬을 처방하는 걸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조울증도 있고요. 근데 또 과거에는 그냥 좀 성격이 활달하네 라고 했었던 것들 중에는 지금 와서 보면은 도파민 제흡수 속도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ADHD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전까지는 그냥 정상 범주에 있었던 것들이 따로 이렇게 경계 지어져서 ADHD가 되기도 하고요. 이전까지는 미쳤다라고 했었던 어떤 것들이 나중에 오니까 조울증이 되어가지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리튬 좀 처방받고 리튬 먹으면 좀 안정적이 된다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나 비정상의 경계는 그 시대의 과학처럼 보이고 그 시대의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권력과 지식 체계가 결정짓는 것. 이제 사회가 그렇기에 사회가 발전,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비정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우리 내부로 다시 가져오게 되거나 기존엔 정상이라 생각했던 범주가 이제 좀 그 별도로 규정되어서 갑자기 외부로 밀려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됨이란 말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쵸,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그랬었죠. 뭐 고대 그리스나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그냥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취향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것이 정신병인가 라는 의도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사회 바깥으로 밀려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범주라는 것들이 그냥 계속 규정지어지기 나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의 기준은 권력과 그 당시의 지식 체계일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타인을 매우, 조금도 아니야, 매우 멋대로 현 시점의 우리가 가진 잣대와 권력을 가지고 빠르게 규정짓고 판단하고 대응하려고 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이제 한 번 더, 생각보다 할 말이 진짜 많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고 좀비 딸에서 사람들은 좀비에 대해 딱 그런 식으로 대응함. 되게 잘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냐면은 정작 이 작품의 세계관을 알려주는 정보들에서 좀비는 그 다른 아포칼립스물과 다르게 치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초반부터 이미 무슨 뭐 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다들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지. 그 나중에 이제 확대된 거죠. 자, 또 웃기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이게 원래 좀비물은 그런 게 아닌데 좀비물을 이상하게 해석하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요. 어차피 좀비라는 그 설정은 허구의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구의 바이러스니까 기존의 좀비 설정은 사실 작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있었던 것.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독자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이나 다 어땠었죠? 정작 이 영화를 보던 우리들조차도 영화를 보며 느낀 것은 뭐죠? 저거 물면 어쩌나? 저거 왜 빨리 안 죽이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그 기존 좀비의 도식들, 기존 좀비의 담론들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작품의 좀비가 뭔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는 그 작품의 초입에서 보여줬었던 그 위험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어떻게 흘러가냐?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인원이 이렇게 나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아빠, 즉 정화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제도가 만든 담론에 대한 반대자가 됩니다. 정화 일행이 돼요. 근데 기존의 제도가 만든 담론은 뭐죠? 좀비는 죽은 존재, 그리고 다시 죽여야 되는 존재, 이성이 없음,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 한데, 그리고 기존 담론을 믿고 있으나 현실이 반증하고 있는 경험을 하는 사람, 이게 누구죠? 이게 연화입니다. 뭐냐면 당연히 이성이 없어. 그리고 죽은 존재야라고 했었는데 생전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약간 조금씩 막 말도 하고 있고 막 중간에 그 추러스를 막 말하는 조금씩 어떤 기적 같은 담론이 바뀌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작가는 처음부터 이걸 뭐 이 좀비란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 내에서도 기존 담론이 천천히 깨지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얘가 참을 수 있구나. 얘가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최후.
정환이 스스로 총을 맞고 쓰러짐.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서 울게 됨.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존의 담론에 대한 반증을 만들어내. 뭐냐? 좀비는 감정이 없다. 좀비는 이성이 없다. 좀비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정반대로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사전에 가졌던 담론은 충분한 관찰이나 분석 없이 매우 쉽게 규정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었고 정화는 아버지로서 담론에 저항한 것이란 말이죠. 되게 재밌게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영화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정환의 담론에 한 표를 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모든 좀비 영화들과 다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환을 응원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뭐 저는 그래서 이제 푸코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비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구나 이 사람이. 작가님은 좀비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닌 말고요. 자, 진짜 저는 아닌 말고에 가깝습니다. 뭐 어쩔 거야 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제일 슬프게 느껴졌던 지점들. 이것도 당연히 슬픈데요. 가장 슬펐던 지점들. 이제 영화 보면은 정환도 무너지고 있는 순간을 계속 보입니다. 이제 수아가 춤을 추는 과정이 있죠. 뭐 좀비가 된다 춤을 추거나 아니면 막 체조하는데 막 목을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정화는 그걸 보면서 되게 우리 수아가 흉내를 잘 내고 있다. 드디어 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막 기뻐서 사진 찍잖아요. 근데 딱 그 아빠의 눈에는 수아가 이렇게 체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사진을 찍힌 걸 보면 어떻게 되죠? 수아가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제 관객들은 웃어요. 그 순간에. 이 약간 되게 묘한 개그를 진짜 잘 만들어냈거든요. 뭐 이런 개그는 이제 기법상으로 엄청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적인 순간을 정환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듯이 다르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진짜였었긴 하죠. 그래서 진짜로 정환이 이제 봤었던 그 장면들이 실제였었다라는 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까지 쭉 정환은 무너지고 있는 순간들 보여집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비지만 정화는 그 행동들을 인간적 행동이라고 느낌거나 집에 잠시 가서 수아의 환각을 이런 순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에서 좀 되게 슬펐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퍼포먼스 코칭이라고 하는 코칭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코칭 계정을 따로 막 운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제 지적 장애나 아니면은 뭐 발달 장애나 아니면 뭐 이제 진짜 그런 신체적 장애들도 많이 보기는 해요. 일단 저 스스로도 장애가 있는 케이스이기도 하고 장애를 가진 친구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친구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친구의 부모님을 보기도 하고요. 막 이런 순간들 일단 첫째로 힘든 사람들의 주변이 같이 힘들어요. 어떻게 힘드냐면 이 사람이 마치 싹 다 나은 것 같은 꿈을 꾸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나중에 돌이켜보면 안 그랬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냥 평범한 하나도 발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의 하루였을 때가 있어. 근데 별거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괜히 확대 해석을 해서 뭐야 얘 상황이 좀 호전되었나? 오 약간 좀 호전된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되게 환각 같은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지? 라는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러니까 힘든 사람의 주변인 역시 함께 힘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들이나 나아진 순간들 등을 자꾸 꿈꾸게 장면들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이랬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서 되게 슬펐었어요. 진짜 뭔가 하나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보여서 한 이런 순간들이 되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웃겼는데 180도 도는 것을 2번 하면 360도 돌아서 원래 자리로 옴. 이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비물이라는 건 이라는 장르는 일상의 모든 규칙이 깨지는 방식으로 180도 돌아간 세계를 보여주는 장르란 말이죠. 아포칼립스가 만들어지면서 현실 구조가 깨진. 근데 웃기는 거는 이 작품은 그 좀비물에서 시작해서 180도를 다시 돌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지? 좀비물인데 좀비물 그래서 가만 보면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은 회의 신파 장면들이 줄줄 나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 분명히 좀비물인데 되게 어디 한국 가족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신파 장면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애초에 가족 영화였었던 거지. 그래서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파스타래. 그래서 라면을 사서 끓였더니 신라면 투움바였던 거야. 신라면 투움바. 분명히 뭔가 파스타 흉내를 내고 있는데 먹어보니까 파스타가 아니라 매콤 크림 신라면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되게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이 나지? 왜 이렇게 낯선 모습인데 먹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익숙한 맛이 나지? 하여튼 이런 느낌? 근데 이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봐요. 되게 나름대로의 극찬인데 진짜 되게 좋은 작품이었었어요. 물론 막 엄청 명작이다, 대단하다 막 이런 건 아닌데 어 좀비물이라는 것들을 되게 재밌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관점을 가지고 오고 뭐 저로서도 추가적인 다른 해석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작품. 제 개인적으로 되게 즐거웠던 작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짓자면 개인적으로 느껴본 내가 느낀 작가의 그러니까 작품의 주제의식 그렇치고 아님 말고 진짜로 제 생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타인에 대해 그 손쉽게 판단하고 배제하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분석하고 알아가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노력들이 결국 노력만큼은 조금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지 않나. 또는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바람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했음. 아님 말고. 하여튼 뭐 여튼 이제 감독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뭐 작가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지 아니면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 혼자서 막 2차 주워 먹고 해석하고 막 갑자기 미셸 푸코 끌고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관점을 만들어낸 건지 몰라도 저는 이 관점으로 영화를 볼 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보셨던 분들도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돌아보면 또는 다시 본다면 되게 재밌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는 뭐 보기 전에 이 영상을 봤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좀비딸 이제 슬슬 뭐 며칠 지났으니까 이제 극장에서 내려갈 때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더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거 이후에도 이제 좀 영화를 천천히 보고 싶은데 아직 뭘 볼지 안 정했거든요. 뭐 F1도 볼까 했는데 좀 애매한 시간대가 됐고 현재 생각 중인 영화 위키드 포굿이 나오기 전에 다시 위키드 리뷰. 이거 위키드를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봤었는데 뭐 약간 주제 엘파바는 어떻게 에메랄드 시티의 운동권이 되었는가 같은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위키드를 다시 리뷰해보고 또는 이제 뭐 사람들은 어떻게 거리로 나오게 되는가 이제 민주노총 에메랄드 시티 지부 이런 게 나오는 뭐 그런 위키드 리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슈퍼맨
또 한번 해볼 생각이었었는데 지금 슈퍼맨을 제가 극장가에서 보는 걸 놓쳐버렸었고요. 그리고 위키드 리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위키드 4 굿이 나오면 위키드 4 굿 리뷰도 해보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볼 생각인데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막 많이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영화들은 많이 봤는데 굳이 또 리뷰하자고 다시 옛날 영화 또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재해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저 스스로는 당시엔 참신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닌데 싶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진짜 참신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뭐 별거 아니지 않나라고 넘겨버리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 순간에 빨리 기록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맞춰서 영화를 한번 보고 영상을 찍어보고 그럴 생각이 듭니다. 댓글에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영화 추천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화를 한번 보고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새로운 주제로 한번 찾아볼 예정이긴 한데 그때는 또 그 주제로 한번 뵙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봬요.